걸리버 여행기. 작품 걸리버 여행기에 대하여. 이 소설은 원래 어른들을 상대로 쓰여진 작품이었으나 책이 나오자마자 내용이 너무나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도 널리 읽혀졌습니다. 이 작품을 남긴 조나단 스위프트는 1667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났으나 집안이 너무나 어려워 많은 고생을 하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도 남의 도움을 얻어 마친 스위프트는 남보다 뛰어난 상상력과 문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위프트는 24살 때 목사가 되어 37세까지 교회 관계의 일을 하다가 런던으로 갔습니다. 원래 출세욕이 강했던 스위프트는 정치 반면에 손해되었으나 그의 모난 성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얼마 뒤에 다시 고향인 아일랜드로 돌아와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프트는 영국 사회의 실정을 폭로하여 사회에 반영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50세가 되던 해부터 약 10년에 걸쳐 써낸 글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스위프트의 결혼 생활은 어렸을 때 못지않게 불행하여 결국 늙음하게는 외로운 생활하였습니다. 1745년 78세가 되던 해에는 정신이상이 되어 앓다가 쓸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순전한 공상적 이야기지만 사실은 모순된 영국 정당을 비꾼 풍자소설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걸리버는 영국의 선이 배에서 병을 고치는 의사로 여러 곳을 항해하게 됩니다. 항해 도중 폭풍우를 만나 조난된 걸리버는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걸리버는 어떤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명랑하고 쾌활한 사나이로 이상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나갑니다. 걸리버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지만 절대로 비뚤어진 길로 들어서진 않습니다. 결국 스위프트는 이러한 걸리버의 올바르고 용감한 삶을 통해 그 무렵 퇴폐한 영국 사회를 호되게 비난한 것인 만큼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한 풍자소설을 넘어선 경지의 훌륭한 작품인 것입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 걸리버. 이 글의 주인공으로 바다 모험을 좋아하여 뱃사람들의 의사가 됩니다. 그는 여러 곳을 항해하는 도중 여러 번 조난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걸리버는 소인국이나 거인국 등 이상한 나라로 가서 뜻밖의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릴리펫 국왕. 걸리버가 첫 번째 항해 중 표류한 소인국의 왕으로 키가 걸리버의 새끼손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꽤 용기가 있는 왕으로 전쟁에서 걸리버가 공을 세우자 매우 신임을 합니다. 레드레잘. 소인국의 장관으로 매우 충신입니다. 걸리버에게 적국을 무찌르달라고 청하여 적의 함선 50척을 끌어오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걸리버가 국왕에게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 장관만이 반대합니다. 볼고렘. 소인국의 해군 대장이며 함대 사령관입니다. 처음에는 걸리버에게 전쟁에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나중에는 걸리버를 시기하며 모함하려고 합니다. 거인국 국왕. 걸리버가 두 번째 항해 중 표류했던 거인국의 왕으로 한 발자국이 9m나 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걸리버는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나 걸리버에게도 지혜가 있다고 느끼고 유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유럽 문명을 무시합니다. 거인국 왕비. 거인국의 왕비로 걸리버를 매우 좋아하고 아껴줍니다. 걸리버를 항상 옆에 두려고 하며 마치 인형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걸리버 여행기 시작. 태풍. 레뮤얼 걸리버는 영국의 노팅엄주의 어느 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많았으므로 살림이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어릴 때부터 일을 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어른이 되면 배를 타고 멀리 나가 신기한 것들을 보고 와야지. 소년 걸리버의 가슴속에는 이런 꿈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탔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항해술이며 수학 등을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걸리버는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사가 되는 공부도 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배를 탔을 때 환자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걸리버는 대학을 졸업하자 곧 선이 배에서 승무원이나 손님을 돌보는 의사
로서 작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가까운 근처의 바다만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걸리버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배에서 내려 런던 거리에 자그마한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진찰을 받으러 오는 환자가 너무나 적어 생활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직한 성격인 그는 다른 의사들이 하고 있듯이 환자들의 비위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여 귀여운 아기까지 생겼으나 환자의 수요는 줄어들 뿐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사스모라는 배의 선장인 윌리엄 프리처드라는 사람이 걸리버를 찾아왔습니다. 걸리버 선생님, 우리 배의 선의로서 일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배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남양에 가기로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나는 것들을 남양으로 나르고 그곳의 귀한 물건을 이곳으로 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랜 항해 동안에 환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꼭 타주셔야겠습니다. 멀리 남양으로 가는 배라는 이야기를 듣고 걸리버의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신기한 곳을 가보고 싶어하던 소년 시절의 꿈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장, 그것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일자리입니다. 그 사스모를 꼭 좀 타게 해주십시오. 걸리버는 부인에게 집안일을 부탁하고 남양으로 가는 사스모를 타게 되었습니다. 1699년 5월 4일 사스모는 돛대 꼭대기에 영국 국기를 올리고 돛을 잔뜩 올린 다음 브리스톨 항구를 출범했습니다. 남양으로 싣고 가는 짐을 산더미같이 싣고 갑판에서는 선원들이 젠걸음으로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부딪혀 튀는 물보라를 내려다보며 걸리버의 가슴은 설레었습니다. 배는 남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끝인 희망봉을 돌았습니다. 배는 순조로운 바람을 받으며 매우 유쾌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11월 4일 마침내 동인도 방면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배는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굉장한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돛을 내려 짐을 모두 버리고 모두 힘을 합해 배 안에 물을 퍼내라! 선장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내리쏟아지는 비를 맞고 산 같은 큰 파도에 시달린 배는 마치 가랑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직 우지직 큰 소리와 함께 돛대가 둘로 부러져 나갔습니다. 배 안에 가득 실었던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는데도 파도는 폭포수처럼 배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선원들은 겁에 질린 채로 폭풍과 싸웠습니다. 걸리버도 물을 퍼내렸다가 부상 입은 사람을 치료해주기도 하며 결사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태풍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은 그럭저럭 넘겼으나 사스모는 비참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돛대도 키도 모두 부서져서 배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닷물이 흐르는 대로 흔들리면서 정처 없이 흔들려 다닐 뿐이었습니다. 밤에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배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쪽에 있는 반 디멘즐랜드, 지금의 테즈메니아 섬인 묵탐, 디멘즐랜드 섬의 북서쪽, 남위 34도 2분 근처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12명가량의 선원이 굶주림과 피곤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강한 바람의 자취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 역시 성난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짙은 안개가 꽉 덮여 있어서 바로 눈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러진 돛대에 기대어 앉았던 선원 한 사람이 기겁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바위다! 배 앞쪽에 갑자기 크고 검은 바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바로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키를 돌려라! 선원들은 모두 일어나서 법석대었지만 키가 망가져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배는 눈앞의 바위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콱꽝! 큰 소리와 함께 바위를 들이받은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으아! 많은 선원들이 갑판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를 향해 헤엄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버와 6명의 선원은 정신없이 구명보트를 내려서 타고 힘 잘하는 데까지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보호투는 센 바람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걸리버는 바닷속 깊이 빠져들어갔다가 겨우 몸이 떨어져 결사적으로 헤엄을 쳤습니다. 큰 바위에 기어 올라간 사람들이나 보트에서 떨어진 선원들이 궁금하였지만 우물쭈물 하다가는 파도에 휩쓸려 죽고 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리버는 파도 속을 손발이 저려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헤엄쳤습니다. 그런 동안에 몸이 뻣뻣해지고 몇 번이나 바닷물을 마셨습니다. 걸리버는 점점 정신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런 데서 죽다니 유감스럽구나. 걸리버의 몸은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이쿠! 걸리버의 발에 무엇인가가 닿았습니다. 바닥이다! 일어설 수 있겠다. 어느새 얕은 곳으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편을 바라보자 섬 비슷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살았구나! 걸리버는 기운을 내어 섬을 향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을 것 같던 섬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겨우 기슭에 닿았을 때에는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어디 집이라도 없을까? 먹을 것을 좀 얻어야 할 텐데. 걸리버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찾아보았으나 집 같은 것은 한 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너무나 지쳐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걸리버는 짧은 풀이 나 있는 부드러운 풀밭에 넘어지듯이 쓰러지자 이내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걸리버. 걸리버가 눈을 떴을 때 날은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걸리버는 손발을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잠시 동안 어저께 고생스러웠던 일이 계속되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리만큼 걸리버는 밧줄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손과 발도 땅에 박아놓은 말뚝에 잡아 매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말뚝에 묶여 있어서 얼굴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바로 누운 자세였기 때문에 태양빛이 눈부셔 걸리버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걸리버는 왼쪽 발 위에 벌레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근질근질함을 느꼈습니다. 벌레는 걸리버의 배 위, 가슴 위로 올라오더니 마침내 턱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우와! 턱 위에 올라온 것이 무엇인가를 본 걸리버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벌레라고 생각했던 것은 키가 15cm 정도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걸리버의 턱 위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형처럼 옷을 입고 장난감 같은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과 목 언저리가 또 근질근질하더니 작은 사람들이 꼬물꼬물 걸리버의 얼굴로 기어올랐습니다. 한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 깜짝 놀란 걸리버는 무심결에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많이 모여드니 기분이 나빠졌던 것입니다.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걸리버의 비명소리에 놀란 소인들이 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걸리버의 얼굴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걸리버가 잠잠해지자 소인들은 또다시 기어올랐습니다. 해키나 대갈! 콩알만큼한 얼굴에다 콧수염이 기는 사나이가 걸리버 얼굴을 향해 다가오며 소리 질렀습니다.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소인이라는 걸 안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걸리버는 이대로 묶여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걸리버는 손발과 몸을 묶었던 밧줄을 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자 왼쪽 팔을 묶었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젠 됐다. 이번에는 머리를 풀 차례였습니다. 목에 힘을 주어 돌리자 말뚝에 머리를 잡아매었던 밧줄이 느슨해집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구나. 걸리버는 자유롭게 된 왼손을 뻗어서 오른손과 다리를 묶었던 끈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톨크 폰 아크!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때 걸리버의 왼손을 향하여 윙윙 가느다란 바늘 같은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이 팔을 찌르자 따끔따끔하게 아팠습니다. 화살은 수없이 날았습니다. 아! 걸리버는 소리 지르며 왼손을 움츠렸습니다. 소인들은 이번에는 하늘을 향하여 일제히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하늘로 올라가던 화살은 걸리버의 몸을 향하여 곧바로 떨어졌습니다. 우와! 마치 빗발처럼 떨어지는 화살이 눈에 꽂힌다면 장님이 될 것입니다. 걸리버는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왼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걸리버가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화살은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걸리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려고 덤벼드는 소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가죽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창끝은 살에 닿지 않았습니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소인들이었지만 워낙 많은 수가 힘을 합쳐 공격해오니 우습게 볼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군. 지금은 얌전히 있다가 밤이 되거든 도망치자. 걸리버는 밤까지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걸리버가 조용해지자 소인들도 공격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걸리버의 오른쪽 귀에서 3m쯤 떨어진 곳에다 50cm 정도의 높은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받침대에 사다리가 걸리고 4명의 소인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나이가 늘었으나
훌륭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나 훌륭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그의 부하인 듯 싶었습니다. 랑그로우 데플선! 나이 많은 소인은 쉰 목소리로 부르지만 걸리버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한 50명쯤 되는 소인들이 달려와서 머리카락에 왼쪽을 묶어놓았던 밧줄을 끊어 주었습니다. 걸리버는 겨우 받침대 쪽으로 얼굴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받침대 위에 나이 많은 소인은 손가락질을 해가며 걸리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을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가 하는 모양을 보아 잠자코 있으란 소리 같았습니다. 얌전히 있을게. 그런데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주지 않겠어? 걸리버도 손짓으로 뜻을 전했습니다. 손짓의 뜻을 알았는지 소인은 받침대에서 내려가 무엇인가를 명령했습니다. 잠시 뒤 걸리버의 옆구리에 5개의 사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바구니를 걸머진 한 100명 정도의 소인이 기어올랐습니다. 소인들은 걸리버의 입에 바구니 안에 든 것을 쏟아 넣었습니다. 새끼손가락 정도의 고깃덩어리와 총알만한 빵이었습니다. 고기와 빵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걸리버는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모아서 먹었습니다. 마실 것도 줘. 식사를 마친 뒤 걸리버는 또 손짓을 했습니다. 소인들은 자기네의 몸보다도 더 큰 통을 걸머쥐고 왔습니다. 걸리버는 그 통을 왼손의 손가락 끝으로 집어서 안에 든 포도주를 꿀꺽 마셨습니다. 소인들은 두 번째 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걸리버는 이것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가져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소인들도 이제는 없다고 손짓해댔습니다. 소인들은 큰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걸리버가 큰 통의 포도주를 단숨에 마시자 소인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빈 통을 내려놓아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걸리버가 술통을 던지려고 하자 소인들은 아래쪽에 있는 소인들에게 소리쳐서 뒤로 물러서서 다치지 않게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통이 손쉽게 땅에 놓여지자 해키나 대갈하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걸리버의 왼쪽 밧줄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해주었습니다. 걸리버는 이제야 겨우 오른쪽으로 돌아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인들은 걸리버의 팔과 얼굴에 박힌 화살을 뽑고 그 자리에 향기가 좋은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2, 3분 뒤에는 아픔이 가셨습니다. 몸이 편안해지자 걸리버는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많은 소인들 앞에서 부끄러웠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걸리버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채 오줌을 누웠습니다. 수백 명의 소인들은 때 아닌 홍수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로 빠져 죽지 않으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몸의 아픔도 가라앉자 걸리버는 졸음이 왔습니다. 걸리버는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버는 모르고 있었지만 먼저 마신 포도주 속에는 잠자는 약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걸리버가 잠든 사이에 소인들은 대활약을 했습니다. 걸리버의 운반. 걸리버가 바닷가 가까이의 풀밭에 잠들어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것은 소인국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산처럼 큰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소식은 이내 소인국 궁전에 보고되었습니다. 소인국의 왕은 장관들을 모아놓고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큰 사람이 눈을 뜨기 전에 묶어버릴 것, 큰 사람이 행패를 부리지 않게 잠을 깨면 음식을 줄 것, 큰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어서 잠이 든 채로 서울로 운반할 것, 그러기 위해 초대형의 수레를 하루 안에 만들 것, 왕의 명령으로 500명의 목수들이 밤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해 길이 2m, 폭 1.2m, 높이 75cm, 수레바퀴가 22개 달린 나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인들은 걸리버 주위에 말뚝을 박고 걸리버를 묶어놓았습니다. 때문에 걸리버가 눈을 떴을 때는 일어날 수도 머리를 움직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소인들은 눈을 뜬 걸리버에게 다시 수면제가 들어있는 술을 먹여서 또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특대형의 수레에 걸리버를 태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인들은 걸리버의 몸 주위에 기둥을 80개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걸리버의 목과 손, 허리와 다리를 밧줄로 감아매고 그 밧줄에 굵은 쇠고리를 걸어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센 900명의 소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3시간이나 소비한 후에야 걸리버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수레에 실린 걸리버는 먼저처럼 꽁꽁 묶여졌습니다. 그러나 수면제를 먹은 걸리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 수레는 소인국에서는 특별히 커다란 크기가 10cm 이상 되는 1,500마리의 말이 끌었습니다. 22개의 바퀴가 달린 수레는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서울을 향해 느릿느릿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해안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인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먼 길이었습니다. 가는 도중 해가 졌기 때문에 500명의 병사가 자지 않고 이를 지켰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수레는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버는 잠이 깼지만 몸이 수레에 묶여있어 어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낮이 되어서야 겨우 서울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인국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은 소인국에서 가장 큰 건물인데 몇 해 전에 여기서 살인사건이 벌어져 그 뒤부터는 더럽혀졌다 하여 신을 모시기를 삼가고 있는 곳입니다. 소인국의 임금님은 우선 그 큰 사나이를 이 신전에 넣어두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전 입구는 높이가 1m 가까이 되니 여기 같으면 큰 사나이도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입구의 양옆으로는 15cm 정도의 높이의 창문이 하나씩 달려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창문 하나에 91개의 쇠사슬을 달아 그 끝으로 걸리버의 왼쪽 다리를 묶어 놓은 다음 36개의 자물통을 세웠습니다. 걸리버가 도망갈 수 없게 한 다음 비로소 소인국의 임금님이 걸리버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신전 앞 길에서 6m쯤 떨어진 곳에 1.5m 높이의 탑이 있는데 임금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 탑에 올라가 큰 사나이를 구경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큰 사람을 구경하러 온 사람은 10만 명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걸리버의 몸을 미끄러맸던 밧줄을 모두 끌어주었습니다. 걸리버는 그제야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왼발은 91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였습니다. 이건 마치 개같은 신세군. 걸리버는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나 쇠사슬의 길이는 2m 가까이 되므로 조금은 걸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 신전 속으로 기어들어가 누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몸이 자유스러워지긴 했지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인국 사람들은 걸리버의 움직임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거대한 거인의 꼴이 우습다기보다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묶었던 밧줄이 끌리고 걸리버가 일어섰을 때의 소인들은 놀라움이란 굉장했습니다. 소인들의 눈으로 본다면 걸리버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인의 모습으로 보였겠지요. 와, 소인들은 마치 개미떼 흩어지듯 사방으로 도망쳤다가 또 다시 슬금슬금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걸리버는 허리를 펴고 크게 숨을 내쉬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마치 영국에 있는 우리 저건의 하단 같구나. 소인국의 작은 밭이 울타리에 둘러싸여 나란히 있었습니다. 밭 사이에는 숲도 있었습니다. 숲의 나무는 제일 높은 것이 걸리버의 가슴에 닿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걸리버는 서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난감 같은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걸리버가 사방을 살펴보는 동안 임금은 탑에서 내려와 말을 타고 천천히 신전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비록 몸집은 작을지언정 왕이라 역시 위험이 있구나. 대단한 미남이군. 걸리버가 내려다보고 있노라니까 왕의 말이 걸리버의 발을 보고 놀랐는지 뒷발로 곧줄 섰습니다. 아, 위태롭다. 그러나 왕은 용감했습니다. 아차, 말에서 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순간 교묘히 고삐를 당겨 몸을 가누고는 타박타박 걸리버의 양쪽 다리 밑을 통과해 갔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왕비와 왕자를 불렀습니다. 광장에는 걸리버의 식량을 가득 실은 수레가 30대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거인이 식사하는 광경을 왕을 비롯한 왕비와 왕자에게 보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요리사는 소인 5명, 6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릇에다 고기를 수북이 담아 운반해왔습니다. 꿀꺽. 걸리버는 한 입에 삼켰습니다. 대단한 야만인이로구나. 왕비는 옆에 늘어선 시녀들의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물론 모기 울음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늘어선 시녀들의 모습이란 꼭 장난감 인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참 무섭기도 해라. 우리들 1년분의 고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저 입으로 들어가는군요. 점잖은 부인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무리도 아니지요. 20대의 술에 가득 담긴 고기를 순식간에 삼키고 10대의 술에 가득 실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으니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자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걸리버는 소인들에 의해 옆으로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왕은 무게 있는 걸음걸이로 걸리버의 얼굴 앞에 다가서더니 높은 음성으로 무어라고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걸리버로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심지어는 라틴어까지 알고 있는 온갖 나라 말을 다 해보았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야단났군.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 말을 배워야겠다. 그러기 전에는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걸리버는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키는 다른 소인들보다 약간 크고 잘생긴 얼굴에 살갗은 올리브색이었습니다. 아시아풍에 유럽풍이 섞인 느낌이 드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보석과 깃털 장식이 달린 황금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잡이와 칼집이 모두 황금으로 된 길이 7cm 정도의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왕은 걸리버와 이야기하는 것을 단념한 듯 얼마 뒤에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인간산. 왕이 돌아간 뒤에도 산더미 같은 사나이를 구경하러 몰려오는 소인들의 수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장난삼아서 걸리버에게 화살을 쏘는 소인들도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고약한 장난을 한 소인들을 혼내주기 위해 6명의 소인을 한 줌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5명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1명은 크게 벌린 자기 입속으로 집어삼키는 흉내를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소인들은 무척 놀란 나머지 찢어져라 아우성을 치며 있는 힘을 다해 바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란하던 군중들도 쥐죽은들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걸리버를 지키고 있던 경비대장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걸리버에게 장난질을 한 소인일지라도 그들이 잡아먹히게 되면 대장의 책임이 중대합니다. 이 나라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마찬가지인 모양이군. 관리라는 자가 실수 없이 일을 치르려고 고생하고 있으니 대장님 걱정 마오. 걸리버는 그래도 문명인 이외다. 사람을 먹는 야만인이 아니니까요. 걸리버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집어올렸던 소인을 살짝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 속에 넣었던 5명도 꺼내주었습니다. 소인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경비대장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감사한다는 듯 절을 하였습니다. 거인각하, 저는 당신의 너그러우신 용서를 즉시 폐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릴리펫이라는 이름의 나라입니다. 문명국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왕은 아직 젊으나 용기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으며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궁중에는 수많은 신하들과 학자들이 있어서 왕의 정치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은 문명국으로서의 명예를 중요시했습니다. 궁성에서는 왕이 장관들을 모아놓고 걸리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들은 번갈아가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태산 같은 이 사람을 인간산, 사람의 산이라는 뜻, 인간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간산이 쇠사슬을 끊고 날뛰면 이 릴리펀 왕국은 전멸할지도 모릅니다. 빨리 죽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빵과 고기를 주면서 인간산을 살려두면 이 나라의 식량은 바닥에 나버립니다. 굶겨서 죽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안 됩니다. 인간산이 죽으면 그 큰 시체를 어떻게 치웁니까? 우물쭈물한 사이에 시체가 섰겠지요. 산 같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는 온 나라에 퍼져서 반드시 나쁜 병이 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경비대장의 보고가 국방부 장관의 손을 통하여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인간산은 자기에게 장난하는 자들을 잡았으나 이내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인간산은 몸뚱이는 크지만 마음씨는 고운가 보군. 왕은 흡족했습니다. 장관들도 인간산이 나쁜 짓을 할 것 같진 않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원래 왕은 장관들의 참혹한 의견에 반대했으므로 당장 그 자리에서 인간산을 정중히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무부 장관만이 못마땅했으나 왕의 분부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왕은 매일 소 6마리와 양 40마리, 그 외에 빵과 포도주 등의 식량을 걸리버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00명의 소인들이 걸리버의 시중을 즐기로 결정되어 그들은 신전 곁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왕은 300명의 재봉사를 시켜 걸리버의 양복을 만들게 했습니다. 학자 6명을 동원하여 걸리버에게 릴리펀 왕국의 말을 가르치게도 하였습니다. 걸리버는 처음 2주일 동안은 신전 속의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었는데 왕의 명령으로 600대의 침대가 운반되어 온 뒤로는 이것을 연결시켜 그 위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소인들은 또 시트와 담요, 이불을 모두 600장씩 이어서 꿰매주었습니다. 600명 가까운 일꾼들이 걸리버를 위하여 일하는 장면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마치 개미떼 같았습니다. 작은 손가락 끝에다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바늘들을 들었습니다. 그 바늘 구멍이란 돋보기를 가지고도 걸리버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재봉사 300명이 저마다 손에 가위와 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자가 2cm도 못 되었기 때문에 인간산의 몸을 재자면 이만저만한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들어놓은 걸리버의 신장을 재는 데에는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걸리버를 앉혀놓고 허리에서부터 위를 재는 데까지 5일이나 걸렸습니다. 걸리버의 어깨에서 높다란 새끼 사다리를 들이워놓고 목둘레며 어깨의 넓이를 재는 모양이란 실로 볼만했습니다. 땅에서 30cm 정도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재봉사들은 다리가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럭저럭 몸에서 떨어지는 사고 없이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나라 최고의 학자 6명이 걸리버에게 보내졌습니다. 왕은 교육에도 관심이 컸으므로 이 인간산을 교육시켜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이 되게 하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걸리버는 우선 이 나라 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때때로 친히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걸리버는 오른쪽 손바닥 위에 학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곧 교단이었습니다. 왼쪽 손바닥 위엔 왕과 그의 비서를 앉혔습니다. 이것은 왕이 시찰할 때의 옥좌입니다. 공부할 때 걸리버는 두 손바닥을 한 손 귓가에 몰아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걸리버는 사슴을 타기 전부터 오랫동안 선의를 맡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나라의 말에 능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 말도 놀랄 만큼 빨리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쇠사슬을 풀어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을 우선 배우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외의 말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대단히 기쁜 낯으로 걸리버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바로 이때라고 결심하고 왕을 태운 왼손을 높이 쳐들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께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저를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걸리버는 이 말만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왕은 걸리버의 뛰어난 말솜씨에 펑 만족했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왕은 인간산의 손바닥 위에서 비록 작은 몸이긴 하지만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당한 때에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지금은 공부나 열심히 하도록. 어떤 나라에서도 왕은 그 신하에게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만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큰 성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황송하옵니다. 걸리버는 왕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절을 하였습니다. 포로의 몸인 인간산이 이처럼 왕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여러 장관과 관리들을 부럽게 했습니다. 매일 군대를 거느리고 걸리버의 신전을 지키는 경비대장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장은 인간산이 얼마나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걸리버가 한가한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인간산이여, 나는 자네의 행복을 축복하네. 고맙습니다, 대장님. 쉬, 목소리가 크다. 나는 자네와 단둘이서 사사로운 이야기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조심해주기 바란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무슨 말씀인가요? 자네의 행복은 내 덕분이야. 나의 보고가 황송하게도 폐하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말이야. 아, 그랬습니까? 인사를 드리지 못해 실례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후로도 나의 보고에 따라 자네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 대장은 위엄있게 지휘봉을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참말 그렇군요. 나의 운명은 당신이 주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만한 당신이. 걸리버는 팔을 등 뒤로 모으고 의젓이 서 있는 대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당신한테 트집을 잡히면 나는 그만입니다. 서로 의족해 지내면 어떻습니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야. 이 말은 비밀이니까 나를 자네 손바닥에 얹어서 자네 귓가로 올려주게.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나는 비밀이나 쑥떡 공론 따위는 싫습니다. 아니, 잠깐만 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걸리버는 대장을 손에 얹어 귀에다 대었습니다. 대장은 주위를 조심스레 휘둘러보고는 자기 몸집보다 큰 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인간산이여, 자네의 은인이 나에 대한 칭찬에 폐하께 귀띔해주게. 나는 하루속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좋습니다. 맡아주겠는가? 나도 자네에 대해 좋게 보고해주겠네. 대장은 얼굴에 만족한 빛을 띠면서 신전에서 나갔습니다. 작은 나라 꼬마 인간들의 마음은 착한 줄 알았더니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변함이 없는 모양이다. 걸리버는 웃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으면 이내 따돌림을 받게 되는 영국의 생활이 싫어서 선의가 되어 배를 타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찮게도 어느 곳이나 자꾸 따라다닙니다. 걸리버는 그런 일을 생각하자 우울해졌습니다. 온 나라 안에서 인간산의 소문이 널리 퍼지자
소인들은 여기저기서 구경하려 몰려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온 마을이 텅텅 비는 곳도 있을 정도였으므로 왕은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인간산에 구경한 자는 지체하지 말고 곧 자기 마을로 돌아갈 것. 신체검사. 장관들은 걸리벌을 신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지무지하게 큰 몸집 속에는 어떤 크나큰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산을 국민으로 만들어 자기의 뜻대로 명령해보고 싶었습니다. 장관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왕의 힘은 이렇듯 위대한 것이라고 자랑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산에게 복종을 맹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가 위험한 것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그 시끄럽게 구는 장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왕은 이런 생각으로 걸리버의 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곧 장교 2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장교들은 걸리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면 좋을지 그저 어리벙벙했습니다. 이것을 본 걸리버는 2명을 집어서 저고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인간산, 이 동굴의 조사는 끝났다. 다음 동굴로 안내하라. 2명은 잠시 동안 바지락거리더니 외쳤습니다. 걸리버는 계속 조끼와 바지 주머니에도 넣어주었습니다. 이 일은 종일 걸렸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3일 뒤에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검사관의 보고서. 거룩하신 폐하께 인간산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나이다. 거인의 옷에는 수많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주머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옷 저고리의 오른쪽 주머니에는 한 장의 큰 헝겊이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궁궐의 큰 복도에 깔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냐고 묻자 얼굴이나 손을 닦는 것이라고 합니다. 왼쪽 주머니에는 커다란 운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갔더니 먼지 같은 가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몸이 파묻힐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것이 날아올랐는데 그 먼지 냄새 맡으면 재채기가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사는 이것을 담배라고 했습니다. 담배라는 것은 재채기를 나오게 하는 약인가 봅니다. 조끼의 오른쪽 주머니에 큰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지렁이가 지나간 듯한 줄이 무수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산이 사는 나라의 글씨인 것 같았습니다. 조끼의 왼쪽 주머니에는 흡사 왕국의 주위에 세운 철울타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기다란 세기둥이 20개쯤 나와 있는데 아마도 거인의 머리카락을 푸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는 큼지막한 세기둥이 있었습니다. 세기둥 안은 길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인간사는 권총이라고 말했는데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왼쪽 주머니에 가늘고 기다란 쇠판자가 들어있었으며 이것은 고기를 써는 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커다란 은사슬이 호주머니에서 늘어뜨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슬 끝에 달려있는 것을 꺼내어 보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인간사는 사슬 끝에 달린 것을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조사한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은으로 된 크고 납작하고 둥근 것이었는데 그 한쪽 면은 투명한 이상스러운 물체로 덮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물체의 안쪽에 무늬 같은 것이 나란히 있었는데 그것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치자 그 이상은 물체에 가려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사는 유리라고 했는데 유리란 참 괴상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로 덮인 둥글고 큰 물건은 살아있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째깍째깍하고 물레방아가 도는 듯한 소리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시간을 알지. 인간사는 이렇게 말했으나 아무래도 이것은 인간산이 믿고 있는 신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주머니 다음으로 인간산의 혁대를 조사했습니다. 혁대 왼쪽에는 우리 키의 5배나 됨직한 칼이 한 자루 매달려 있고 오른쪽에는 안이 둘로 갈라져 있는 가죽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 주머니에는 금속의 구슬이, 다른 주머니에는 검은 나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인간사는 권총알과 화약인데 굉장히 무서운 것이요 하고 우리들을 겁내게 하였습니다. 이상 인간산의 신체 검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들 뿐이로구나. 왕은 검사 보고서를 보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샅샅이 조사하겠노라. 왕은 광장에 걸리벌을 불러내었습니다. 인간산이여, 그대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면 내가 명령하는 것을 내보여라. 왕의 음성은 잠옷 엄숙했습니다. 걸리버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폐하의 충실한 국민이 되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추지 않고 내보이겠습니다. 우선 칼을 꺼내보여라. 폐하, 그런 위험한 물건을 조사하지 마십시오. 왕의 옆으로 달려가서 말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나는 인간산의 인격을 알고 있으니 걱정 말라. 그는 문명인이다. 왕은 딱 자르라 말하고는 걸리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인간산이여, 그대의 칼을 뽑아 보여라.
걸리버는 왕이 자기를 믿어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걸리버의 칼은 빛나는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광장의 주위에서 와 하는 함성이 일어났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염려하여 광장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수천 군사들을 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활에다 살을 매겨들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대한 칼에서 비치는 빛을 보자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만 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은 그래도 위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 쇠사슬에서 2m 정도 떨어진 곳에 던져라. 그리고 구멍이 있는 쇠기둥을 보여라. 왕은 권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하, 이것은 큰 소리를 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놀라지 않는다. 걸리버는 허리의 가죽 상자에서 총알을 꺼내 권총을 재었습니다. 괜찮으련지요? 걸리버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괜찮다. 탕! 걸리버는 공중에다 대고 한 방 쏘았습니다. 소인들이 놀란 모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몇백 명의 소인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와르르 넘어져 버렸습니다. 겨우 땅을 디디고 서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얼빠진 얼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도 꾹 참고 서 있었지만 그 얼굴빛은 창백했습니다. 걸리버는 권총과 총알, 화약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러줬습니다. 화약에 불을 가까이 하면 그중 불꽃 하나로도 궁궐이 날아가니 주의하십시오. 다음에 왕은 물레방아 같은 소리 내는 괴상한 물건을 꺼내어 놓도록 명령했습니다. 걸리버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고 시간을 알아보는 기계라고 설명하면서 회중시계를 내놓았습니다. 왕은 거기에 막대기를 괴어 마치 술통을 나르듯 소인들에게 매게 했습니다. 걸리버는 손수건, 빗, 나이프 등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검사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재채기를 몹시했다는 은으로 만든 담배통을 열어보았습니다. 왕은 칼과 권총, 총알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를 궁궐의 창고로 운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걸리버에게 되돌려주었습니다. 검사관에게 숨기고 보여주지 않았던 주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안경과 자그마한 망원경, 나침반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왕에게 별로 소용될 것도 없고 잘못 건네주었다가 망가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놀이. 이 나라의 궁궐에는 재미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줄타기입니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정부나 궁궐의 관리가 되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의 관리자가 죽든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자리를 지망하는 후보자 5명은 왕 앞에서 이 고개를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고개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줄을 타는 일쯤은 여인네들까지도 손쉽게 합니다. 장관들은 나이를 먹어 등이 굽어져서 주위에서 연달아 곤두박질을 해대었습니다. 따라서 장관들의 실력과 경력은 줄타기에 정비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묘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과 왕비의 국무총리 앞에서만 벌어지는 고개였습니다. 왕이 이 사람이야말로 장차 큰 인물이라고 신임하게 되면 그 사람을 궁중의 넓은 광장에 불러들여 손수 시험하였습니다. 왕이 한 자루에 막대기를 들어 앞으로 내밀면 후보자는 그 막대기를 깡충깡충 뛰어넘는 시험입니다. 때로는 높이, 때로는 낮게, 눈이 어지러울 정도의 속도로 왕은 막대기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앞으로 뛰어오르고 뒤로 뒹굴고 어떤 때는 막대기 밑을 빠져나가기도 하며 손으로 땅을 짚고 거꾸로 서서 뛰기도 합니다. 이때 몸이 막대기에 닿으면 시험은 낙제입니다. 이런 시험이 1시간이나 계속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그 솜씨 여하에 따라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의 장식품을 주었습니다. 정말 진기하고 보기 드문 종류의 관습이었습니다. 걸리버가 왕의 명령에 불평 없이 순종했으므로 소인국 사람들은 걸리버를 신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사는 몸뚱이만 크지 아주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왕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어느 날 궁궐에서의 행사는 걸리버의 신전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걸리버는 감격하여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희 나라에서는 궁궐의 관리란 모두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평민은 언제까지나 평민의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 가운데에서도 사교에 능란한 친구나 말재주를 잘 부릴 줄 아는 자들만이 황제나 권력자에게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 릴리펫국에서는 말재주를 부리거나 아첨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평민의 아들이라도 몸에 지닌 힘 하나로 언제나 공평하게 출세하게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저는 오늘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에 돌아가는 날이 오게 되면 반드시 정부에 보고하여 문명국 릴리펫의 풍습을 배우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이날의 왕의 표정을 눈치챈 걸리버는 왕을 더욱 기쁘게 해줄 일을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왕을 기쁘게 하여 하루속히 발에 쇠사슬을 풀었으면 하는 속셈도 있었습니다. 길이 60cm의 막대기를 몇 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어느 날 걸리버는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왕은 신하에게 분부하여 걸리버에게 부탁한 대로 막대기를 내주었습니다. 걸리버는 9개의 막대기를 네모꼴로 땅에다 단단히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손수건을 펴서 빳빳하게 쳤습니다. 손수건의 들판이 생긴 것입니다. 걸리버는 손수건의 들판에 말을 탄 소인의 기병을 올려놓고 거기서 전쟁놀이를 하게 했습니다. 소인 기병들은 손수건의 들판에서 정렬하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두 패로 나뉘어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고 칼싸움을 했습니다. 손수건 주위에는 막대기로 만든 난간이 있었으므로 말이나 사람이 떨어질 염려는 없었습니다. 왕은 손수건 위에 전쟁놀이를 보고 크게 좋아했습니다. 왕은 매일같이 전쟁놀이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한 번은 구경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친히 손수건 위에 올라가 기병들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왕비도 구경하러 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걸리버에게 분부했습니다. 왕비가 잘 볼 수 있게 의잡지로 들어올려라. 처음으로 걸리버의 손바닥 위에 오르는 왕비는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기마전을 잘 볼 수 있게 되자 아주 기뻐했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었던 이 놀이도 얼마 뒤에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장이 타고 있던 말이 손수건의 들판을 말발굽으로 긁어 구멍을 냈습니다. 말은 한쪽 발을 구멍에 빠뜨린 채 대장과 함께 모로 넘어졌습니다. 걸리버는 얼른 구멍 밑으로 손을 받쳐 대장과 말을 일으켜 땅에 내놓았지만 그 뒤부터는 위험하다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뒤였습니다. 왕은 즐거운 듯이 싱글벙글 웃으며 걸리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산, 난 재미있는 놀이를 생각해내었다. 그때는 신전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서 있어주지 않겠는가? 걸리버는 이상하기도 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까, 폐하? 그래, 됐어. 자네가 다리를 벌리고 서 있으면 마치 커다란 문 같단 말이다. 이 문 밑으로 군대를 행진시켜볼까 해서 왕은 소인의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간산의 다리 밑으로 군사들을 행진시켜라. 장군은 소인의 군대를 전부 이끌고 걸리버의 다리를 행진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멋진 행진이었습니다. 보병은 발을 맞추어 24열 행대로 나아갔습니다. 기병은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16열 행대로 보병의 뒤를 따랐습니다. 소인의 군대는 꼬리에 꿀을 물고 걸리버가 벌린 다리 사이로 행진합니다. 자그마한 군기가 펄럭이고 둥둥둥 북소리가 울립니다. 호호! 걸리버는 이것을 내려다보면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정말 잘 훈련된 행진입니다. 한 줄 한 줄 연달아 걸리버의 양다리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때 대장들의 지휘봉이 번쩍거렸습니다. 위로 봐! 인간산에게 경례를 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바지 군데군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눈치채지 않았으면 좋겠건만. 걸리버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수로 답례를 했습니다. 물론 이 거수는 너무 높기 때문에 병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열식이 끝났습니다. 걸리버는 사열식이 끝난 뒤에도 그냥 서서 릴리퍼 왕국의 만세를 부르고 궁궐로 돌아가는 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리하여 걸리버는 왕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자유의 몸이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궁중에서는 걸리버의 자유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그 사열식이 있은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궁중 큰 홀에는 각부 장관을 비롯한 중신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거인을 어떻게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 국가의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재무부 장관마저 강력하게 반대할 수 없을 만큼 걸리버는 국민 전체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무슨 까닭이었는지는 몰라도 해군 장관만이 악착같이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대한 짐승을 인간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를 국민으로 맞이한다면 저는 릴리펫국의 국민이라는 영광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으로 왕이 잘라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인간산에 석방하여 우리 국민의 자격을 부여한다. 매우 못마땅한 얼굴이 되어 해군 장관은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드디어 쇠사슬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1728명분의 식량과 음료가 지급되는 대신 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 일에 종사 의무를 지니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172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걸리버가 꼿꼿이 서 있을 때 수학자들이 키와 몸통을 재는 기계로 그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의 평균 키보다 1728배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도 1728명분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릴리펫 국의 고민. 걸리버는 자유의 몸이 되긴 했지만 함부로 걸어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걷는데 제한에 당한 것입니다. 소인들의 1728배나 되는 엄청난 발이라 구두도 역시 그만큼 컸습니다. 그런 발을 제멋대로 걷게 했다가는 집이며 발이며 받치며 할 것 없이 죄다 짓밟히고 말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일원이 된 이상 서울의 지리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었습니다. 걸리버는 이 사실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허락하마. 왕은 서울 구경을 하는 것에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걸리버의 서울 구경은 허락함과 동시에 서울 시민에게 이날만은 절대로 외출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포고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번화하던 거리에는 개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걸리버는 자기 소매자락에 걸려서 지붕이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조끼 바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큰 성벽을 단 한 걸음에 넘었습니다. 길은 걸리버의 구두가 빽빽할 정도로 꽉 찼습니다. 마치 줄타기라는 것 같군. 그는 발밑을 주의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걸리버는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건 또 웬일입니까? 지붕에 올라가 있는 자, 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자. 아무튼 높은 곳은 마치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린 사과나무를 보는 듯 인간의 열매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굴뚝 끝에도 늘어붙어 있었습니다. 왓! 인간산 만세! 야야! 산더미 같은 엉덩이다. 그 구두 소리 한번 대단하다. 각기 야단 법석들이었습니다. 놀랍군.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을 줄이야. 걸리버는 여러 곳을 가보았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이 서울에는 대체로 50만 명 이상의 소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제일 간다는 넓은 길이 10십자로 교차되었고 거기에 왕궁이 높이 솟아있었습니다. 걸리버가 걸음을 한 번씩 옮길 때마다 온 시민은 환성을 질렀습니다. 5만 명의 시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듯이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있었습니다. 걸리버가 왕궁으로 향했을 때 정문의 높은 탑 위에서 왕의 사자,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산이여, 왕폐하가 당신을 왕이 있는 곳, 어전으로 안내하라 하셨습니다. 이것 참 감사합니다. 걸리버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왕자님이 몹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왕의 사자는 탑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전은 연달아 3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전과 어전 사이에는 높이 150cm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왕자가 기다리는 어전은 맨 마지막 정원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단났군. 이 건물 함부로 건너가다가 깨뜨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걸리버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길 건너가려면 발판이 있어야겠구나. 오늘은 이대로 돌아가서 발판을 만들기로 하자. 걸리버는 이러한 사정을 사자에게 설명하고 왕자님께 3일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걸리버는 숲에 가서 수백 년 묵은 커다란 나무 5개를 주머니 칼로 잘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사흘 뒤 서울에서는 다시 걸리버가 나타난다는 경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큰 길로 걸어갔습니다. 왕궁에 도착하자 가지고 온 발판을 타고 다른 하나의 발판을 건물 뒤에 빈 땅에다 놨습니다. 뜰 안 가득히 잔디가 깔렸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울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놓으니 잔디는 마치 비단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턱을 캐고 바라보니 어전의 3층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보입니다. 일전에 그 사자가 창을 열고 손짓하여 불렀습니다. 왕비님과 왕자님이 오십니다.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누워있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니 신뢰가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작은 창으로 엿보니 어전은 실로 아름다웠습니다. 왕비는 새끼손가락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왕자의 손을 이끌고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면서 걸리버 앞에 나타났습니다. 궁중에 오시게 되어 기쁩니다. 왕비의 목소리는 유달리 작았습니다. 인간산이여, 왕자님은 당신과 악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중 한 사람이 거만한 얼굴로 걸리버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는 방긋이 웃고 있는 귀여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호, 이것이 손인가? 걸리버는 눈을 껌뻑이면서 왕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새양지에 발끝보다도 작았습니다. 큰일 났는데 어떡하면 악수를 할 수 있을까? 걸리버는 손가락 하나를 조심조심 내밀었습니다. 왕자는 두 팔을 벌려 걸리버의 손가락을 얼싸 안았습니다. 꽤 슬기로운 왕자님이시다. 호호. 왕비와 왕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걸리버는 이렇듯 따뜻이 받아주는 릴리펫 왕실에 대하여 무슨 일이든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왕을 모신 평화의 나라 릴리펫, 장난감처럼 귀엽고 아름다운 릴리펫,
관리와 군인 중에는 보기 싫은 인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나라는 몹시 마음에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전부터 걸리버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던 내무부 장관이 아무도 몰래 걸리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산이여, 나는 왕폐하의 높으신 뜻을 당신에게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몰래 온 것은 깊은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걸리버는 내무부 장관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자기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이 나라가 평화롭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딱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두 당파가 있습니다. 트라멕산 당과 슬라멕산 당인데 이 두 당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답니다. 트라멕산 당은 뒤꿈치가 높은 구두를 신고 슬라멕산 당은 뒤꿈치가 낮은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당원은 서로 말도 안 하는 사이입니다. 지금의 폐하께서는 슬라멕산 당원을 지지하시며 장관 모두가 이 당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딱한 것은 왕자님께서 트라멕산 당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정부나 궁중에서는 치열한 당파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족스러운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내무부 장관은 한숨을 한번 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금 또 한 가지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를 것입니다만 바다 건너 저편에는 블레프스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벌써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승패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는 40척의 군함이 파괴되었고 병사 3만 명을 잃었습니다. 적도 우리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들려오는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또다시 대함대를 편성하여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지금 상태로는 우리 나라에는 이들과 맞서 싸울 만한 군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폐하는 밤낮으로 격강하고 계십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폐하는 인간산의 용기와 힘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산이여, 폐하는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움터에 나서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충신 내무부 장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왕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걸리버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군함 납치. 블레프스크 왕국은 리리퍼 섬에서 730m가량 떨어져 있는 섬나라였습니다. 이미 두 나라 사이는 오래전부터 왕래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산의 소문이 전국에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블레프스크 나라의 대함대가 어떤 항구에 집결하여 바람이 불면 대대적으로 릴리펫을 쳐들어 온다는 계획을 릴리펫 나라의 간첩이 알아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걸리버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블레프스크의 함대를 전부 납치해오지요. 무엇이 블레프스크의 대함대를 전부 납치하겠다고? 왕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로 걸리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커도 50척의 군함을 팔로 안아올 수는 없을 것이오. 걸리버는 빙그레 불었습니다.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필요한 도구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걸리버는 신전으로 돌아오자 릴리퍼스의 해군 병사를 한 사람 불렀습니다. 릴리퍼스 섬과 블레프스크 섬 사이의 바다 깊이는 얼마나 되는가? 나이든 해병이 대답했습니다. 제일 깊은 곳이 1.8m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빠지면 한 1.3m쯤 됩니다. 그래? 바닷물이 빠졌을 때 1.3m라면 걸어갈 수도 있겠군. 그래서 걸리버는 해안에 나가 블레프스크 섬의 동태를 정찰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산 뒤에 숨어서 해야 했습니다. 만약 들키는 날에는 작전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야, 있다 있어. 군함의 수요가 꽤 많구나. 항구 안이 몹시 붐비는 걸 보니 호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망원경이 의외의 역할을 했습니다. 적국에는 50여 척의 황대와 수많은 수송선이 마치 늪 한쪽가에 몰린 가랑잎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걸리버는 서울로 다시 되돌아와서 적의 함대를 납치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튼튼한 밧줄과 굵은 철봉을 많이 가져와 주게 걸리버는 소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튼튼한 밧줄을 속히 모으라는 정부의 명령에 나라는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광장에는 여러 지역에서 밧줄을 실은 차가 개미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걸리버는 밧줄을 3개씩 합쳤습니다. 세막대도 3개씩 합쳤습니다. 합친 세막대 끝을 낚시처럼 구부렸습니다. 굵은 철사 정도의 세막대라 구부리기는 쉬웠습니다. 50개의 밧줄이 마련되었습니다. 결국 50개의 낚싯줄이 된 것입니다. 자, 출발이다. 해안에 가보니 아까까지 찰랑찰랑 넘치고 있던 물이 얼마만큼 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기회다. 걸리버는 저고리를 벗고 양말도 벗어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첨벙첨벙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저게 뭐냐? 적국 블레프스크 감시병이 걸리버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걸리버는 벌써 바다 한복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 27m 정도는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 밑바닥을 디디고 섰을 때에는 벌써 적국의 군함 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브레프스크의 해안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괴물이다! 이리로 온다. 배에 부딪히면 박살이 나겠다. 걸리버의 거대한 발이 움직일 때마다 사나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윙, 윙, 윙. 적의 함대에서 쏘는 화살이 걸리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걸리버는 50여 척의 군함 끝에 구멍을 뚫고 밧줄 끝에 달린 낚싯바늘을 하나씩 걸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자 50개의 밧줄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화살은 쉴 새 없이 걸리버의 얼굴과 두 눈으로 날아왔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만약에 눈에라도 박힌다면 큰일입니다. 걸리버는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걸리버는 50척의 낚싯바늘을 깨어 한 대에 묶은 밧줄을 잡아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밧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50척의 군함은 제각기 바다 밑에 닻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걸리버는 일단 밧줄을 내려놓고 화살이 비치는 속에서 한 척 한 척 밧줄을 칼로 일일이 끊었습니다. 밧줄이 전부 끊어지자 50척의 군함을 걸리버가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버는 밧줄을 어깨에 걸머지자 릴리펀 나라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브레프스크 섬의 서인들 입에서 비통한 부르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함대를 끌고 안전한 곳까지 온 걸리버는 손과 다리에 박힌 무수한 화살을 뽑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고 갔던 릴리펀 나라의 약을 바르자 아픔은 이내 가셨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도 깊은 곳은 걸리버의 목에 찼습니다. 걸리버는 물 위에 목만 내놓은 채 50척의 군함을 끌며 바다를 걸었습니다. 군함은 흔들거리며 걸리버에게 끌려갔습니다. 릴리폿의 바닷가에는 왕을 비롯해 많은 장관들이 걸리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게 뭐지? 한 장관이 바다를 가리키면서 소리쳤습니다. 저 배는? 아, 저것은 적국의 함대입니다. 적함의 공격입니다. 그럼 인간사는 도중에서 물에 빠져 죽었나? 임금은 고통스러운 소리로 부짖었습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소인은 목까지 물에 잠겨 걸어오고 있는 걸리버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다 위에 떠오르는 함대만을 보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걸리버는 바다 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의 함대를 묶은 밧줄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릴리폿 국왕 만세! 이때 왕과 장관들의 기쁨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인간산 그대는 릴리펀 나라의 은인이야. 왕은 걸리버에게 감사의 말을 늘어놓은 뒤 나닥이라는 귀족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인간산이 적의 함대를 모두 처부수다. 그 공적을 알리는 소식은 순식간에 방방곡곡으로 퍼졌습니다. 걸리버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함성은 그가 맨 처음 이 거리에 닿던 때 못지않았습니다. 걸리버는 릴리펀 왕국의 최대 공로자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왕의 신뢰는 두터워졌으며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궁중의 참례, 예식의 참여, 참례할 적이면 대단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왕비가 손수 마련한 요리를 대접받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왕이 걸리버를 소중히 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의 힘이며 훨씬 더 큰 전쟁의 좋은 전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왕은 브레프스크 왕국에서 한 척의 쪽배도 남겨놓지 않고 죄다 빼앗은 다음에 그 서울마저 인간산의 발로 짓밟아 릴리펀 왕국의 영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움받는 걸리버. 적국의 함대를 납치하고 얼마가 지난 어느 날 걸리버는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걸리버가 궁궐로 들어가자 왕은 만족스러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적의 군함에 납치해온 그대의 활약을 진실로 기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대에게 부탁이 있도다. 왕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걸리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생각을 듣고 싶네. 그대는 나의 계획을 실행할 자신이 있는가? 나는 그대야말로 진정한 나의 충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왕은 위험있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걸리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폐하의 신뢰에 대해 저는 어떻게 감사를 하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브레프스크 나라는 대형 군함 50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릴리폿으로 공격해올 힘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걱정이 없어요. 이쪽에서 공격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저쪽 군대를 전멸시키고 브레프스크 섬을 내 영토로 만들고 싶은 거야. 부탁한다 인간산. 걸리버는 이 말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
무슨 왕입니까? 걸리버는 블레프스크 군이 릴리퍼스를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위협을 무릅쓰고 군함을 납치해온 것입니다. 블레프스크 군이 공격해올 염려가 없어지고 이제 두 나라는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고 안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릴리퍼 군대가 쳐들어가서 블레프스크 군대를 모두 부술 계획이라니 그것은 찬성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걸리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폐하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명령만은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함을 끌고 온 것은 두 나라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바라고 한 일이었습니다. 블레프스크로 쳐들어가는 것만은 거둬주십시오. 이제는 블레프스크 군도 릴리퍼스를 공격해올 힘이 없어졌으니까요. 인간산, 그대는 내 명령을 거역할 셈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이젠 전쟁도 끝났고 더군다나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이웃나라들과 의젓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인 줄 압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일세. 왕은 몹시 기분이 상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레프스크의 함대도 빼앗아온 것입니다. 릴리퍼과 블레프스크 두 나라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어떤 일인 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블레프스크를 공격하시겠다는 폐하의 뜻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걸리버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걸리버는 평화를 위해서 한 자기 행동이 오히려 후회되기까지 했습니다. 왕은 걸리버의 말을 듣고 기분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인간사는 내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정말 건방진 녀석이야. 왕은 나중에 장관들을 모아놓고 분하다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평소부터 걸리버를 시기해온 해군 장관과 재무부 장관은 때가 왔다는 듯이 걸리버의 흉을 보았습니다. 자연히 왕은 걸리버를 건방진 거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전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참으세요, 인간산. 왕은 아직 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뭐가 마음에 걸리든 일이 든지 하면 이내 기분이 변하곤 합니다. 당신의 공로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내무부 장관만이 걸리버를 위로했습니다. 블레프스크 나라 정복에 대한 계획은 인간산이 단호하게 반대함으로써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뒤 얼마 안 있어 블레프스크 국에 사자 일행이 도착하여 강화조약, 서로 싸우던 두 나라가 화해할 때 맺는 조약, 강화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걸리버도 이 강화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블레프스크의 대사는 조인식, 조약을 맺는 나라의 대표자가 조약의 공문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식. 조인식이 끝나자 곧 인간산을 방문하였습니다. 걸리버는 자기 신전에서 대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대사와 통역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대사는 외교관답게 품위가 있었습니다. 인간산이요, 우리 블레프스크 국왕은 힘과 용기가 있는 당신을 꼭 한번 만나뵙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릴리퍼 국과 블레프스크 국은 이제 평화를 약속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나라에 꼭 한번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왕을 비롯하여 블레프스크 국민은 당신을 진심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지요. 블레프스크 국왕께 말씀 잘 전해주십시오.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블레프스크의 사자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뒤 걸리버는 릴리퍼 국왕에게 블레프스크의 방문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릴리퍼 국왕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출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여행 준비한 뒤 가겠습니다. 걸리버가 왕에게 인사를 하고 물러난 뒤 재무부 장관과 해군 장관은 왕에게 또다시 걸리버의 험담을 늘어놨습니다. 폐하, 인간사는 블레프스크의 사자와 친해져서 무엇인가 조곤조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폐하, 인간사는 블레프스크와 한패가 되어 릴리퍼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닐까요? 그 때문에 블레프스크로 가고 싶다는 것일 것입니다. 왕은 더욱더 걸리버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걸리버에게 대단히 좋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걸리버는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전 문께에서 많은 소인들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잠을 깼습니다. 궁궐 관리가 뛰어들어 외쳤습니다. 인간상 궁궐에 불이 났어요. 왕비님의 궁궐이요. 궁녀가 램프 불을 끄는 것을 잊고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모두 부지런히들 끄고 있지만 불길을 잡을 수 없어요. 곧 와주십시오. 걸리버는 벌떡 일어나 조끼에 단추를 채우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훤히 밝은 달밤이었습니다. 관리가 말한 대로 궁궐 안쪽에서 모닥불 같은 불꽃과 연기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바는 궁궐을 향해 달렸습니다. 관리바가 지난다는 것을 앞서가며 알렸으므로 소인들은 다치지 않고 곧 궁궐에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왕비의 궁궐 창문으로부터는 불이 타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뿜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인들은 궁궐 벽에 사다리를 여러 개 걸치고는 물 바켓을 운반해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양의 물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불기운이 강해져 바로 옆 궁궐에도 번져나갈 기세였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걸리버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큰 그릇이 있으면 그것으로 물을 퍼서 부으려 생각했지만 그런 큰 그릇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얼른 끄지 않으면 큰 불이 되겠는데 걸리버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렇다. 걸리버는 문득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그러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그날 밤 잠자기 전에 릴리폿의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잤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소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오줌을 넣으면 꺼질 것이다. 걸리버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불타는 왕국 위에 오줌을 넣었습니다. 약간 냄새가 날 테지만 할 수 없지. 걸리버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 방법에 대해 스스로 적지 않이 감탄했습니다. 걸리버는 불길이 솟아오르는 곳을 향해 오줌을 넣었습니다. 하늘이라도 찌를 것 같던 불길은 눈 깜짝할 사이에 꺼졌습니다. 꺼졌다! 불이 꺼졌어! 소인들은 손에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왕비의 안부를 물으러 갔습니다. 걸리버는 불이 꺼지자 임금에게 가지 않고 신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자기의 오줌으로 껐다는 사실 때문에 왠지 마음이 개운치 않았던 것입니다. 릴리폿 왕국에는 궁전 안에서 오줌을 누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어전에 불을 다 끈 다음 이 법률을 생각해냈습니다. 아차,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걸리버는 말없이 신전으로 되돌아갔으나 이 일을 왕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궁궐에서 왕의 사자가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번 궁전에 불을 끈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을 줘야 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원칙적으로는 법률을 어긴 그대를 사형에 처할 것이나 불을 끈 공로가 있으므로 특별히 용서하기로 했으니 감사히 생각할지어다. 걸리버는 한숨 돌렸으나 이 일이 있으니 릴리폿 국왕은 점점 더 걸리버를 싫어했습니다. 왕이 냄담했을 때에도 여태까지는 왕비가 늘 걸리버를 위해 애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비마저도 걸리버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도망. 그럭저럭 며칠이 지났습니다. 별일 없이 조용한 나날이어서 걸리버는 블레프스크 섬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 늦게 신분이 높은 한 관리가 가마를 타고 몰래 걸리버를 찾아왔습니다. 이 관리는 전에 어떤 일로 왕의 노염을 샀었는데 걸리버가 옆에서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은 걸리버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목소리를 죽이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밤늦게 느닷없이 찾아와 놀라셨겠지요. 실은 은인에게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얼른 달려온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엿들으면 곤란합니다. 걸리버는 관리가 탄 가마째 옷저고리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자기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나는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으니 만날 수 없다고 해라. 그리고는 하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신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걸리버는 신전 문을 안에서 단단히 닫아 건 뒤 관리를 가마째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기엔 우리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서 이야기해 주시오. 관리는 조심스러운 듯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있어요. 당신은 이제 곧 눈이 멀게 되고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궁궐에서는 요즘 2, 3일 동안 장관들을 비롯한 중신들이 모여 비밀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벌을 주느냐에 대한 회의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벌을 준다는 거요? 그것은 해군 장관과 재무부 장관의 음모에 의한 것입니다. 해군 장관은 당신이 적의 함대를 납치해왔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 당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도 당신 때문에 많은 식량이 축난다고 하여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의논하여 육군 장관, 왕의 비서실장, 재판소장 등을 한패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저지른 죄를 조항별로 써서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걸까? 그 서류에 뭐라고 적혀있던가요? 예, 저는 은인에게 위급한 일이라 생각하여 그 서류를 남모르게 살짝 베꼈습니다. 읽어드리지요. 인간산이 저지른 갖가지 죄에 대하여. 첫째,
캐린 데파 플루운 왕 때 정해진 법률에 의하면 궁궐에서 함부로 오줌을 눈 사람은 왕을 배반한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불충한 자로 간주되어 엄한 벌을 받기로 되어 있다. 인간사는 이 법률을 깨뜨리고 왕비님의 궁궐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끈다는 핑계로 악마처럼 함부로 오줌을 누었다. 이 죄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둘째, 인간사는 블레프스크의 대형 군함 50척을 우리나라로 끌어는 왔으나 나머지 소형 군함도 빼앗아 오라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릴리퍼국이 블레프스크를 공격하려는 일을 방해한 것이다. 셋째, 인간사는 블레프스크국으로부터 온 사자와 대단히 친숙해졌다. 릴리퍼국이 모르게 몇 번이나 비밀스럽게 만나서 무엇인가 소곤거리며 의논하고 있었다. 인간사는 릴리퍼국을 배반하고 블레프스크 편이 되려는 모양이다. 인간산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그를 잡아야 한다. 관리가 읽어준 걸리버를 공격하는 글을 듣고 걸리버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멍청이들 못한 소리가 없군. 아니 그렇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회학해서 이 공격문을 그대로 믿으시지는 않으니까요. 그 때문에 중신의 일을 연 것입니다. 왕께서는 회의석상에서 인간산을 벌한다 해도 죄는 가볍게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해군 장관 일파는 인간산을 어떻게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버티었습니다. 하지만 내무부 장관도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도 벌은 주되 가벼운 형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신의 눈을 빼고 식량을 점점 줄여 굶어 죽게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걸리버는 솟구치는 분노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장관놈들, 요 전부터 쑥덕거리더니 이런 모함을 하고 있었구나. 녀석들, 내가 이 손으로 서울을 단숨에 없애는 일이 식은죽 먹기인 줄 모르는구나. 괘씸한 녀석들. 걸리버는 당장이라도 신전 밖으로 뛰어나가 서울을 짓밟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공로를 잊지 않은 왕이 고맙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섬에 닿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왕이 베푼 여러가지 호의만은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를 복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이 섬을 떠나야겠구나. 우물쭈물하다가 두 눈을 잃어버리기 꼭 알맞으니. 그래, 저 블레프스크로 가자. 방문할 것을 약속한 블레프스크로. 걸리버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에 국왕폐하의 허락을 받아두었으므로 블레프스크 섬에 갔다 와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궁궐의 여러분께 잘 부탁합니다. 걸리버는 편지를 하인을 시켜 보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회답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걸리버는 언제나 사용하는 이불을 안고 해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리버는 바다에 떠있는 한 척의 군함에 이불과 양복을 싣고 뱃머리에 밧줄로 동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고 릴리퍼 해안에 떠났습니다. 그것은 이 섬에 와서 구결하고도 13일째 되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막상 이별을 하려니 섭섭하구나. 릴리퍼시여. 그럼 안녕. 걸리버는 바다 한복판에서 수없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반딧불보다도 작은 등불들이 항구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바닷속을 첨벙첨벙 걷기도 하고 키가 자라지 않는 데는 헤엄치기도 해서 얼마 뒤에는 블레프스크 섬에 도착했습니다. 블레프스크 사람들은 릴리퍼국의 거인이 방문해 올 것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걸리버를 보자 매우 반가워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두 사람의 소인이 걸리버를 블레프스크의 서울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걸리버는 안내하는 소인을 손바닥 위에 얹어 블레프스크 서울의 성문에서 200m쯤 떨어진 곳까지 가서 안내인의 땅에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왔다는 것을 블레프스크 국왕께 알려주시오. 왕의 허락에 내릴 때까지 나는 서울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안내인은 서울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걸리버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폐하는 당신이 이 나라에 오신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왕비님과 장관님을 거느리시고 곧 마중 나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안내인은 걸리버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걸리버는 100m쯤 더 나가서 블레프스크 국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말을 탄 블레프스크 국왕이 장관들을 거느리고 가까이 왔습니다. 왕비와 왕자 그리고 공주도 마차를 타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걸리버를 보자 마차에서 내려 상냥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블레프스크 국왕도 말에서 내려 걸리버 앞으로 다가오자 친근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훌륭한 거인과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노라. 블레프스크 국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대를 환영할 것이요. 걸리버는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블레프스크 국왕과 왕비의 손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릴리포트 국왕의 신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걸리버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릴리포트 국왕께서 사형을 받을 뻔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간 또 귀찮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브레프스크 국왕은 걸리버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군함을 빼앗긴 원함도 있고 후하게 대답해 주므로 걸리버는 송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브레프스크 섬의 소인들은 친절했지만 걸리버가 들어가 있을 만한 큰 건물이 없어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릴리포트에서 가져온 이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걸리버는 이 이불을 매일 깔고 덮고 땅바닥에서 잤습니다. 보트 발견. 걸리버는 블레프스크 왕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하였습니다. 4일째 되던 날 걸리버는 섬의 북동쪽 해안에 가보았습니다. 바닷가에 서자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바다 건너 저편에 그리운 조국이 있다고 생각하자 걸리버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저게 뭘까? 걸리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2000m쯤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뒤집혀진 보트 같은 것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 보트는 소인국의 것이 아니고 걸리버가 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았습니다. 저건 소인들의 보트가 아닌 모양인데 바다 저편에 지나던 배가 태풍을 만나 보트가 떠내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걸리버는 갑자기 기운이 났습니다. 어쩌면 저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걸리버는 블레프스크의 서울로 돌아가자 왕에게 이 나라에 남아있는 20척가량의 군함과 3000명의 군사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블레프스크 왕은 선뜻 소인사령관이 이끄는 20척의 군함을 빌려주겠습니다. 걸리버는 사령관에게 함대를 이끌고 섬의 북동쪽 해안으로 돌아가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름길로 해서 보트를 발견한 곳을 되돌아갔습니다. 보트는 조류를 따라 아까보다도 해안에 가까이 떠내려와 있는 듯 했습니다. 걸리버는 옷을 벗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는 데에서는 보트에 헤엄쳐 접근했습니다. 역시 걸리버가 탈 수 있었을 크기였습니다. 걸리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20척의 소인함대가 도착했습니다. 군함 위의 수병들은 걸리버가 미리 맡겨둔 밧줄을 걸리버를 향해 던졌습니다. 걸리버는 그 밧줄을 받아 한쪽 끝을 뱃머리에 있는 보트의 구멍에 꿰고 다른 끝은 한 척의 군함에다 메었습니다. 군함에서의 보트를 끌게 하고 걸리버는 뒤에서 헤엄치면서 한 손으로 보트를 밀었습니다. 그러나 보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밧줄로 9척의 군함을 추가해서 보트에 메었습니다. 됐다,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보트는 뒤집어진 채로 흔들흔들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블레프스크 섬의 얕은 해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걸리버는 군함을 메었던 밧줄을 끄르고 썰물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닷물이 모두 밀려나자 모래땅이 나타났습니다. 걸리버는 2000명의 소인이 도움을 받아 뒤집혀졌던 보트를 바로 일으켜 놓았습니다. 됐다, 약간 수리하면 그대로 쓸 수가 있겠군. 보트는 거의 무사하여 부서진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걸리버는 큰 나무를 찾아와서 그것으로 노를 만들어 보트를 타고 블레프스크 섬의 항구까지 저어갔습니다. 항구에 있던 소인들의 놀라움이란 대단했습니다. 저것 봐라, 산더미 같은 배가 왔어. 소인들이 몰려들어 항구는 일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걸리버는 보트를 해안에다 멈추고는 블레프스크의 서울로 갔습니다. 폐하, 이 섬의 북동쪽 바다에서 제가 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보트를 통해 고향에 돌아갈까 합니다. 보트는 거의 무사하지만 조금 수리해야 합니다. 재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블레프스크 국왕은 걸리버의 부탁을 받자 많은 재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둔 소인들까지도 보내주었습니다. 걸리버는 보트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릴리포국의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걸리버가 여러 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릴리포 국왕은 틀림없이 화를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걸리버를 잡기 위해 군대라도 보내온다면 곤란합니다. 마침내 걸리버가 두려워하던 릴리포트의 사자가 블레프스크에 왔습니다. 릴리포트의 사자는 블레프스크 국왕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블레프스크 국왕께서는 그새 안녕하시온지 문안드리옵니다. 제가 릴리포트 국왕의 사자로서 블레프스크에 온 것은 지금 블레프스크에 와 있는 인간산에 대해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블레프스크 국왕은 잘 모르시겠지만 인간산은 릴리포트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벌을 받게 되자 그것이 두려워 도망친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릴리포트 국왕께서는 인간산을 벌하는 대도 눈을 멀게 한다는 극히 가벼운 형벌을 주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기는커녕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어두운 밤을 타서 릴리퍼 섬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릴리퍼 국왕은 하루속히 인간산을 잡아 정해진 형벌을 주려고 생각하십니다. 블레프스크 국왕이 릴리퍼 국왕과 언제까지나 친교를 맺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면 곧 인간산을 잡아 손발을 묶어서 릴리퍼 국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우리 국왕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해 회답을 주시소. 블레프스크 국왕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중신회의를 열고 결정한 다음 회답을 할 터이니 기다리도록 하시오. 그리고는 다른 방에서 블레프스크의 장관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습니다. 그 결과 블레프스크 국왕은 릴리퍼 국왕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사자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아첨하는 말과 아름다운 글귀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국은 릴리퍼 국왕의 부탁을 보기 좋게 거절한 다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존경에 맞이하는 릴리퍼 국왕님, 사자의 이야기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지은 대죄인 인간산에 대해 눈을 멀게 하는 가벼운 형벌을 주기로 하셨다는 국왕의 자비로우심에 다만 감격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한참 동안 흐르는 눈물을 거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블레프스크 국왕도 릴리퍼 국왕의 인자하신 마음을 앞으로 본받을 것을 스스로 굳게 결심하였나이다. 인간산에 사로잡아 손발을 묶어서 돌려보내라는 말씀은 국왕의 노여움을 생각해볼 때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옵니다. 누구보다도 현명하신 릴리퍼 국왕께서는 곧 이해하시겠지만 저 인간산에게 보통 방법으로 달려들어서는 우리 군대가 몇천 명 공격하더라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놓고 있을 때를 노려 사로잡으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악인이 결코 틈탈 겨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사로잡으려다가는 우리나라 국민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밟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여 인간산에 사로잡아 릴리퍼를 돌려보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존경하옵는 릴리퍼 국왕님, 기뻐해 주십시오. 인간산은 가까운 시일 안으로 블레프스크 섬이 아니라 릴리퍼 섬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며칠 전 인간산은 우리나라 북동쪽 해안에서 굉장히 큰 배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산은 이 배를 수리해서 그것을 타고 자기 고향 나라로 돌아가겠노라고 합니다. 인간산의 부탁을 들어주고 배를 수리하는 재료를 주었으므로 수리가 끝난 대로 출발할 것입니다. 인간산이 블레프스크 국에서 출발해 주는 날을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더미 같이 많은 양의 빵과 고기를 먹어대는 인간산을 이 나라에서는 지극히 언짢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이 귀찮은 문제가 해결되겠기에 나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오니 릴리퍼 국왕께서도 부디 안심하소서. 블레프스크 섬과 릴리퍼 섬에서 대식가,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대식가인 귀찮은 자가 그 모습을 감추는 데도 멀지 않았습니다. 릴리퍼과 블레프스크 두 나라 사이에 언제까지나 화창한 봄날 같은 평화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펜을 놓을까 합니다. 존경하는 릴리퍼 국왕님께 귀하에 충성된 블레프스크 국왕으로부터. 걸리버가 보트의 소리가 끝났음을 보고하러 가자 블레프스크 국왕은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산, 릴리퍼 국왕이 그대를 사로잡아 돌려보내달라고 해왔기에 내가 적당히 꾸며대어 거절해 주었다. 어떤가 인간산? 그대를 사로잡아서 눈을 멀게 하려는 릴리퍼 국왕과는 인연을 끊고 나의 신하가 되어 블레프스크를 위해 일할 생각은 없는가? 그대가 나의 신하가 된다면 릴리퍼 국 따위는 단숨에 쳐부술 수 있을 것이다. 어떤가? 그대에겐 높은 벼슬 자리를 주겠노라. 고마우신 분부지만 하루속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더욱이 저와 같은 거인이 언제까지나 머물고 있으면 블레프스크와 릴리퍼 두 나라에 여러 가지 폐를 끼칠 것 같기도 하니까요. 걸리버가 왕이나 장관들의 변덕스러운 친절에는 정남이가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걸리버가 단호하게 거절했으므로 블레프스크 국왕도 억지로 붙들지는 않았습니다. 걸리버는 500명의 소인에게 부탁하여 튼튼하고 큰 헝겊을 13장 이어서 2장의 돛을 만들었습니다. 노로 배를 저어갈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 때에는 돛을 올리고 항해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돛을 조절하는 밧줄은 걸리버가 굵고 튼튼한 줄을 수십 가닥이나 한데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안에서 발견한 큰 돌은 닷대신 뜨기로 했습니다. 또 보트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쇠기름도 잔뜩 발랐습니다. 걸리버가 가장 애를 먹은 것은 돛대로 쓸 큰 나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블레프스크에서 제일 큰 나무를 찾아서 베었습니다. 걸리버가 대충 깎자 그 뒤로는 블레프스크 궁궐에 배 만드는 목수들이 깎아져 반들반들한 기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준비가 모두 끝나고 나머지는 식량을 싣고 출발한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운 고향으로. 출발 준비가 끝나자 걸리버는 블레프스크 국왕에게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블레프스크 국왕은 왕비, 왕자, 그리고 공주와 장관들을 거느리고 보호투의 격까지 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걸리버는 땅바닥에 엎드려 블레프스크 국왕과 왕비, 왕자, 공주의 손에 이별의 키스를 했습니다. 임금님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덕택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히 가시오. 블레프스크 국왕은 이별의 선물로 이 나라의 금화 20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50개와 자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 한 장을 주었습니다. 걸리버는 그 그림이 더럽혀지거나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장갑 속에다 간수하였습니다. 블레프스크 국왕은 그 밖에도 걸리버가 항해하는 도중 먹을 식량을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소 100마리, 양 300마리, 문의 고기와 빵과 마실 것, 그리고 400명의 요리사가 실력을 다해 만든 요리도 실었습니다. 그 밖에 걸리버는 영국에 데려가서 기르려는 생각으로 블레프스크 국왕 에게 청하여 살아있는 소 8마리와 양 8마리를 얻었습니다. 소와 양의 먹이로 마른 풀 다발과 보리 같은 푸대도 보호트에 실었습니다. 걸리버는 소인도 12명 정도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블레프스크 국왕은 그것만은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고 싶노라 부탁하는 자가 있어도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블레프스크 국왕은 걸리버가 보호트에 올라탈 배에도 혹시 호주머니 속에 소인을 감추어 두지 않았나 하고 신체 검사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1701년 9월 24일 오전 4시 걸리버가 탄 보트는 마침내 블레프스크 섬을 떠났습니다.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시오. 걸리버는 전송해주는 왕과 왕비, 장관들에게 몇 번이나 모자를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소인국에서는 언짢은 일도 많이 겪었지만 막상 떠나게 되니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걸리버는 노를 젓다가 바람 따라 돛을 올리거나 하여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녁 6시쯤이 되자 저쪽에 작은 섬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 섬이다. 걸리버는 가까이 가서 섬 기슭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섬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걸리버는 섬에서 저녁을 먹고 그날 밤은 그 무인도에서 잤습니다.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걸리버는 어떻게 해서든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섬에 가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남위 20도 정도의 위치로 짐작되었으므로 잘만 되면 반 디멘질랜드의 북동쪽에 있는 섬 중 한 섬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걸리버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아침 식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보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알맞게 바람이 불고 있었으므로 걸리버는 돛을 올렸습니다. 회중 나침반을 의지하여 북으로 나아갔지만 그날은 마침내 섬 그림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돛을 올리고 전날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걸리버는 수평선 근처에 조그만 검은 점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걸리버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점 같은 것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 배다! 그때의 걸리버의 기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점 같은 것은 어느 나라 것인지는 몰라도 배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가까이 오에 따라 돛의 바람을 가득히 아는 큰 돛담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큰 배는 걸리버가 탄 보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남서쪽 방향을 향해 미끄러지듯 가고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목청껏 소리를 내어 불렀습니다. 아직 그쪽에서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보트에 돛을 올린 채 그쪽 배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돛담배도 걸리버의 보트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 돛담배는 돛다리에 깃발을 올려 걸고 신호하는 총을 쏘더니 돛을 늦추고는 보호트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줬습니다. 아, 영국이다. 영국배다. 돛대 끝에 펄럭이고 있는 것은 그리운 영국의 국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걸리버의 조국의 영국의 상업을 하는 배의 상선이었습니다. 걸리버는 그 돛담배에 보트를 대었습니다. 선원들은 걸리버를 내려다보며 제각기 무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소인국에서 얻어온 소와 양은
양복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보트에 싣고 온 신랑을 안고 돛담배에 옮겨 탔습니다. 친절하게 보이는 영국 선장이 걸리버를 따뜻하게 맞이해줬습니다. 이제 안심입니다. 걸리버는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걸리버가 영국 상선에 구조된 것은 1701년 9월 26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상선이 달리고 있던 위치는 남이 30도로 2년 전 걸리버가 태풍을 만나 바닷속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걸리버를 구조한 배는 동양으로 무역하러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장은 존 비틀이라는 사람이며 승무원은 50명 정도였습니다. 걸리버가 아주 기뻤던 것은 승무원 중에 피터 윌리엄즈라는 전에 함께 배를 탔던 선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터가 걸리버를 대단히 실력 있는 선이라고 소개해 주었으므로 선장은 걸리버를 후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걸리버, 당신은 어디서 조난을 당하셨습니까? 당신이 타고 있던 배는 침몰했습니까? 선장은 걸리버가 태풍을 만나서 보트를 타고 물에 떠서 흘러다니는 것,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소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걸리버가 말하자 선장은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을 마시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도 있더군요. 걸리버는 지금까지의 일을 간추려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걸리버의 말을 들은 선장은 가엾다는 듯이 걸리버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를 만나서 두려움에 질렸던 나머지 미친 것 같구나. 선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걸리버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조그만 양과 소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증거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야, 이것 봐라. 선장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생, 당신은 대단한 곳에 갔다 오셨군요. 나는 오랫동안 이 근처를 항해하고 있지만 소인국의 소문이란 들은 적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섬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선장은 리지포 섬이나 블레프스크 섬이 있는 곳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걸리버가 아무리 애써도 그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었을 듯합니다. 걸리버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장갑 속에 간수해둔 블레프스크 국왕의 그림을 내보았습니다. 또한 블레프스크 국왕의 받은 200개의 금화가 들어있는 주머니 202개를 뱃삭 대신 선장에게 두었습니다. 걸리버는 그 외에도 선장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하여 꼬마 소나 양이 새끼를 낳거든 한 마리씩 드리지요. 배는 1702년 4월 13일 마침내 영국의 다운주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걸리버에게는 무엇보다도 반가웠습니다. 걸리버는 선장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며 걸리버를 맞아주었는지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동안 못 본 사이에 아들 존과 딸 베티는 엄청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존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베티는 재봉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소인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모두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 듣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데리고 온 꼬마 소와 양을 잔디밭에 놓아주자 꼬마 소와 양들은 좋아라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꼬마 소와 양은 아주 작은 새끼들이 낳았습니다. 영국의 귀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며 구경을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걸리버에게 구경값을 내놓고 갔으므로 걸리버는 얼마 안 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리버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쯤 지나자 또다시 모험을 즐기려는 피가 온몸에 끓어올라 걸리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2달이 되기 전에 걸리버의 마음은 벌써 먼바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